네, 안녕하세요. 특집 부동산 빙하기 시대 위기 대 기회 진행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 성공은 부동산 재테크 시작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죠.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PF 부실, 또 건설자재 가격 인상 등 이러한 대형 악재들 속에서 내 집 마련과 투자 성공을 위한 숨은 진주 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2024 부동산 숨은 진주는 어디에를 주제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주택 공급 속에서 내 집 마련과 투자 성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해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 함께 해주실 분들 자리에 계십니다. 굿 멤버스 김인만 대표님,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토크 슬슬 시작해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정비 사업은 늘 인기 투자처로 꼽혔잖아요. 최근 정비 사업 현황은 어떤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일단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요. 굉장히 노후된 주거 시설을 이제 새롭게 아파트를 새롭게 지어서 새 아파트가 되는데 당연히 투자처가 높죠.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귀하고 새 아파트 희소성이 있는데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성이 높고요. 한 10년 동안 굉장히 투자 1번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택지가 없죠.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인식 하에 최근에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줬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자칫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합 내 그 정비 사업의 갈등을 본다면 조합 내부에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있고요. 지자체와의 갈등이 있고 시공사의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건 이제 지자체와의 갈등은 좀 줄일 수는 있는데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시공사의 갈등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 건축비 인상이라 본다면 이런 게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그래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금방 재건축 될 것처럼 이렇게 환상을 가진다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주요 건설사들도 정비 사업에 좀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가에 대한 부담 부분들이 최근에 1년의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에 사실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10대 건설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개 건설사는 아예 정비 사업 수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아무래도 이제 정비 사업을 수주하고 나서 실제 소모되는 기간, 우리가 정비하는 기간이 한 10년여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서의 또다시 인플레이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주액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한 3조 9천 정도 이제 건설사들이 10대 건설사가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1분기 대비 한 12% 줄어든 수준이고요. 그리고 2022년 1분기 대비로는 한 40% 급감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당분간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뭐 특수성이 있는 사업 수주 자체도 좀 꺼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뭐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이런 소식들이 들려도 무조건 호재는 아니란 이야기도 있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 7년 전, 8년 전 정도,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의 절반이나 그보다 좀 낮았을 때, 자,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히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만 하면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돈을 추가로 내시고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새 아파트의 가격이 종전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하면 좋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래도 공사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거나 그 결과물이 주민들에게 아주 이익이 될 거라고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19일이었죠.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 자체를 좀 억눌러 왔던 부분들을 차제에 이제 용적률을 좀 규제 완화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공공성, 공공기여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로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한 12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허용 용적률 기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면 준주거 지역에서 한 400% 정도 허용 용적률이었다면 그게 440%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 상업지 같은 경우는 한 1000% 정도가 허용 용적률이었는데 그게 한 1100% 수준까지 올라가는 형태들로 다소 완화해서 이 용적률 규제들을 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제 강남과 강북 사이에서의 좀 균형 발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시각 자체도 사실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다 보니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이슈라기보다는 제도 보완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제도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이은영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적률 개편과 역세권 개발 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정확히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다른 사안인데 이걸 네. 이제 지역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용적률 개편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지구가 있죠.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 기존 체계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 상한이 있고 이걸 처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하한선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한에서 시작을 해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 여기서부터 용적률을 올렸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예 이 하한선을 없애버리고 네. 여러 인센티브를 종합해서 좀 더 용적률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개발 쪽에서 들어가도록 얘기한다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역 주변을 좀 더 개발하는 건데, 자,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내용들은 이제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은 역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역세권들에 대해서 공밀 개발을 하면서 공밀 개발의 결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집어넣고 그리고 주택도 많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도가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용적률 체계 개선이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새롭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일단 용적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나 많이 짓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가 1000세대 아파트인데 현재 용적률이 200% 아파트라고 한다면 지금 법 체제 하에서 250% 용적률이 250%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1000세대 아파트가 한 1250
25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250세대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를 받아서 이제 수익에 충당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기부 체납이라든지 공공 임대 아파트, 아니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사업성입니다.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200%에서 용적률을 400%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서 바꿔주게 되면 1000세대 아파트가 이제 2000세대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 분양이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들이 돈을 적게 내고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순히 용적률만 올려줘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층고, 얼마나 높이 짓느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자, 공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은 민간 사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서울시든 지자체가 좀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성 개입이 되죠. 자기들이 높게 짓게 된다면 학교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뭐 전기도 부족할 수도 있고 교통 문제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부 체납을 받아서 도로도 좀 넓혀야 되고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도 더 지어야 됩니다.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적게 내고 싶겠죠. 적게 내고 우리가 좀 많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많이 하고 싶은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마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부 체납을 얼마 해라,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라,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여러 가지 아마 청구서가 좀 날아올 겁니다. 용적률 올려주는 것만큼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최근에 압구정 3구역 사례를 보면 설계사무소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좀 강하게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실제로 용적률 올려주는 것만큼, 기대만큼 수익성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우리 기대보다는 또 좀 낮은 수익성, 그리고 속도를 좀 늦추는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대보다는 좀 수익성이 낮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그렇게 될 수도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번 용적률 체계 개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네, 뭐 서울시에서 이제 거론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강남이나 이제 강동 지역보다는 강북과 강서 지역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남권역에 한 5개 정도 되는 구들을 제외를 하고 보면 한 20여 개 구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 거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점이화돼 있거나 혹은 이제 공장지대를 좀 포함하고 있는 곳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같은 권역이 되겠죠. 혹은 강서구에도 공장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사실은 점이화돼 있는 곳들이거든요. 상업지면서. 그래서 이런 곳들 중심으로는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이 공장과 관련된 곳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고밀 개발하려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사업성으로 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여건이 살아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거래도 좀 어렵고 PF도 좀 안 되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이슈가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위축된 게 이 재개발, 재건축 혹은 정비 사업 쪽에서는 더 이슈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뭐 강남, 강동, 그리고 일부 강서 지역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여의도 재건축은 또 홀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강변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면적인 한강변이 아니라 좀 제한적으로 수혜를 입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의도는 조금 상황이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입지 자체가 용산과 가깝죠. 그리고 여의도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손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용적률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도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입찰에 들어간 건설사들의 견적 금액을 보게 되면 지금 물가 정도에 비추었을 때 조금 낮게 들어간 건설사들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의도는 이런 식의 일종의 특수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네. 한강 전체로 늘어져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역의 분들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한강변은 좀 더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한강변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여의도처럼 쉽게 사업이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네. 첨언을 좀 드리면은요. 여의도 네. 같은 경우는 일단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은 맞습니다. 특히 중층 아파트고 워낙 네. 잘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라든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 아파트죠. 1977년에 지은 아파트가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 때문에 사업성이 좀 개선이 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가격 흐름을 보면 우리 2022년 12월에 금리 인상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빠졌는데요. 압구정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런 기대감,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고요. 뭐 지금도 안 떨어지고 앞으로도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의도 압구정의 이런 고급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가고 수주를 하고 아마 건설사들도 굉장히 좀 저가 입찰도 하고 이런 양상을 일반화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또 김희만 대표님께서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또 지난 4월 27일에 이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일기 신도시였죠.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좀 바빠지고 있는데요.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은 재건축 속도에 좀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신도시를 한 번에 만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 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년 차, 3년 차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이 얘기는 그 많은 아파트들이 전부 똑같이 동일하게 연식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많은 아파트들을 한 번에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부수는 순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디론가 새 아파트 지을 때까지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래도 신도시 전체를 한 번에 하기보다는 좀 구획을 나누든가 순번을 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선정되기로 되어 있는 선도지구가 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시 안에서도 재건축을 먼저 할 수 있는 순번을 받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정책 방향 자체도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이기 때문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범 케이스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단기에 빨리 사업이 돼서 뭐 빨리 뭘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재건축 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는 일반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수익이 커가지고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던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기대감이 너무 커서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용적률 80%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아니거든요. 네. 일기 신도시를 보면 낮게는 한 160% 정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180%에서 한 220% 정도의 용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층수가 높습니다. 중층 아파트들 한 15층 정도 아파트가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저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가 분담금을 환급을 받거나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내고 새 아파트가 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우리는 돈 적게 내고 재건축을 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절대 저는 공사비가 낮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였나요? 그 공사비 때문에 공사비 추가 분담금 5억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 5억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나오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한 반발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지금 나온 계획을 보면 이제 선도지구라고 해서 앞서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계획을 보면 2024년 올해 내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고요. 내년이죠. 2025년, 2026년까지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 2027년에 착공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빨라지고 호흡이 좀 빨라지죠. 2027년에 착공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사업성이 좋아지나 여러 가지가 계산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2027년에 입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을 한다, 관리 처분이 나고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이주하세요라고 하면 이주가 바로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사 가야 되는 사람, 세입자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아니야 우리 애가 고3인데 지금 이사를 어떻게 가? 네. 이사하는 데면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부 발표 내용만 보고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돈 적게 내고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요. 실망이 큰 만큼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기대감을 좀 내려놓고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왔잖아요. 사실 특별법이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추진되기도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부터 첫걸음을 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사업성이 좋고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이 되는 기대감을 가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세 분 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다라는 의견에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업성인데 지역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당은 선도지구 선정에 좀 단지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의 입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당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중심지 강남에 만약에 컴파스에 점을 찍어서 반경을 그러니까 원을 그려보게 되면 네. 사실 분당은 경기도긴 하지만 일종의 강남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신분당선 같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좀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분당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분당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게 또 일산 쪽 아니겠습니다. 일산 맞습니다.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이 한 9만 7천 호 정도 되고요. 일산이 한 6만 7천 호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선도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시들 평촌, 삼본, 중동은 선도지구가 1개씩 지정이 되는데 분당과 일산은 이제 2개씩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해서 가면 경쟁이 좀 치열할 겁니다. 내가 먼저 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눈치가 있는데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분당보다 오히려 열기가 좀 더 뜨겁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1992년, 93년도에 입주를 할 때만 하더라도 분양가는 똑같았습니다. 일산이나 분당이나 똑같았고요. 입주 초기에는 일산 신도시 집값이 또 살짝 더 높기도 했습니다.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이라든지 강남 생활권 때문에 또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은 분당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일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왜 분당한테 밀렸을까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아마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가지고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좀 불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은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분당을 따라잡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교통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GTX-A가 네. 동탄에서 수서 구간은 개통이 됐고요. 이제 파주 운정에서 일산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삼성역 구간은 2028년 개통 예정이고 서울역에서 그 파주 운정까지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 문제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된다. 단점이 개선이 되고 노후화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서 일산 신도시가 이제 드디어 한번 일어서 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 단결이라든지 의지를 본다면 분당보다 일산이 주민들이 더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당보다는 일산이다. 일산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조합원들끼리 이제 단결이 되고 의지가 강해야 네. 동의율도 높아지고요.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결을 한다면 오히려 분당보다도 저는 일산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주민 단결도를 생각한다면 분당보다는 일산이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당과 일산 살펴봤는데 사실 일기 신도시 중에 가장 용적률이 높은 곳은 중동이 되겠습니다. 중동을 포함해서 뭐 평촌이라든지 삼본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예, 뭐 중동의 용적률을 보시면 한 226%라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이 한 205%,
평촌이 204% 정도 됩니다. 다만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용적률을 한 150% 상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산 쪽이 169%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용적률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가격 순으로 한번 이제 뭐 나열을 하면 안 되지만 가격 순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분당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이 평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쪽이 더 비싸졌을까 보시게 되면 결국은 강남 쪽에 대한 접근성 문제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판교라는 새로운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판교 테크노밸리 쪽, 업무지구에 가까운 쪽이 또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들은 결국은 사업성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업무지구를 어떻게 조성을 더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쪽의 맹점은 뭐였냐면 주로 주거 공간 위주로 개발된 게 최대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직주근접 시설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1기 신도시 이제 정비를 통해서는 업무지구와 관련된 상업지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니까 그 지구들을 중심으로 업무지구들이 조성이 되면 사업성들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기 신도시들 짚어봤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뛰어난 교통망을 갖출 경우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도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지역이 경부 축에서 좀 반도체 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축이라는 게 이제 경부 축의 확장 개념입니다. 이게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풍수지리적으로도 이제 물을 건너지 않는다. 높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확장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시작해서 분당, 용인, 뭐 성남, 용인, 수원 이렇게 이제 평택까지 연결이 되는데 화성, 평택까지 연결이 되는 축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GTX A가 개통이 되면서 경부고속도로에 GTX A까지 더해져서 이제 더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이제 과거 고도 성장기가 아니라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수요들이 몰리고 유효 수요가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데 최근 동탄 신도시 예를 좀 들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서울보다도 동탄 신도시 가면 유모차 끄는 또 젊은 신혼부부들도 많이 보이고 도시가 젊다는 얘기고요. 젊다는 얘기는 노후화 문제가 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또 용인도 그렇고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용인 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삼성, 화성시하고 이제 용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도 이제 관심이 높은데 단 주의해야 될 점은 단기간에 이제 GTX 효과라든지 때문에 좀 약간 오버슈팅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주의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기간에 오버슈팅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GTX로 거리가 가까워진 동탄은 뭐 집값도 서울과 가까워졌는데요. 수요자들에게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면 장기적으로는 좀 매력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혜 수석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동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구간들을 보시면 대형 면적에서 이제 GTX 역세권 중심으로 22억 원을 호가하는 거래되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GTX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고 반도체 호재가 같이 겸비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사실은 가격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하게 되면 대체제 효과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대형 면적이긴 하지만 20억 원을 넘게 되면 이 GTX 호재 기반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울 접근성이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서울의 평균 가격이 지금 13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호당.
그리고 GTX를 통해서 이동하는 이런 서울역 이런 구간에 가보시면 사실은 22억 이하짜리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탄에서 22억 원을 주고 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서울에 가서 22억 원을 주고 거래를 할 거냐 하면 저는 후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 급등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되돌림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첨언을 좀 해드리면 네네. 제가 한 2주 전에 동탄에 이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2억 되는 아파트도 보고 부동산에 들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윤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자 22억 거래가 됐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23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주변의 현장의 반응이 22억 정도 되면 서울의 잠실에 뭐 헬리오시티 아파트도 살 수도 있고 RF도 18억 정도면 사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GTX 타고 서울 가는 것보다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반응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문의는 굉장히 좀 뜸한 상황이고요. 동탄의 모든 아파트들이 GTX 효과를 보느냐 그러면 역 주변에 그 일부 아파트들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좀 한 블럭을 떨어지게 되면 의외로 좀 굉장히 좀 조용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면 동탄 전체가 좀 들썩들썩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지하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되면 이제 기대감, 미래 가치가 이제 지금은 현재 가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상승의 힘은 좀 약할 것 같고요. 반대로 해서 가면 이제 전세는 현재 가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됐다면 전세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2기 GTX 기대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죠. 하지만 전국 미분양 주택이 좀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또 수도권에서 다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오는 등 좀 분양 시장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은영 위원님. 네, 사실 그 문제는 여러 해 전에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 네. 그때 추진되던 사업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어보면 순수하게 공사 기간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은 아파트 다 짓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해 동안 해당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된 출발점을 보게 되면 2년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급등했던 거 이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직까지 만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들이 지금 시점에 와서 분양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의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이 물량들이 미분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유사한 상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급등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화되었을 때는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뭐 1년, 2년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만큼 부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방은 사정이 더 어렵죠. 최근에 이제 경남 밀양시에 공급된 한 아파트는 아무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아서 경쟁률이 뭐 0대1로 청약 미달률을 좀 기록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비수도권 지역을 좀 살릴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지금 당장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4월 위기설이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는데 물론 4월에 모든 위기가 뻥 터져서 이렇게 위기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건설업계 상황을 보게 되면 4월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 2021년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자기 자본 5%, 10% 가지고 이제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뭐 브릿지론, 땅 살 때는 브릿지론 받고 PF 대출 받아서 사업만 하면 완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 구조였는데 2022년에 금리가 너무 빨리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이제 물속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개선이 되려면 물론 미분양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려면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고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분양 시장이 좋아져서 지금 전국 미분양이 2월 기준으로 6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지방이 81%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 이게 좀 소화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힘듭니다. 네. 당장 미국 상황만 보더라도 올해
기준금리 내릴까 안 내릴까가 지금 고민이고요. 미국이 내리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은 훨씬 더 힘들겠죠. 금리 내리기가 어렵다면 이게 분양 시장이 또 투자 심리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 총선 결과라든지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정부에서 결국 칼을 대고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옥석 가리기가 이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살리는 거, 석까지 살리느냐 아니면 옥을 살리느냐인데 석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의 중소건설사들, 경쟁력이 약한 건설사들까지 살리는 아니 되는데 석을 살리는 정책 같았으면 아마 총선 전에 뭔가 발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심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석은 좀 걸러내겠다. 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들만 살리겠다라는 의도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파산이나 부도위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 점이 투자 심리에도 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방 미분양은 앞으로도 더 심각할 것 같다. 지방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 보다 공격적인 대책들, 최근에 뭐 CR 리츠라든지 LH가 매입을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역부족일 것 같고요. 보다 공격적인 뭐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도 이제 철길 호재로 가장 핫해질 지역은 또 어디일지 궁금한데요.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대부분 뭐 GTX와 관련된 부분들이 수도권 전역을 커버를 하고 있죠. 네. 심지어 이제 강원도 일대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아직 그 모든 노선들이 개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빠른 노선들은 A, B, C 정도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걸 볼 때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서울이 과연 GTX 호재로 상승할 거냐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그러면 GTX로 상승하는 지역은 어딜까라고 보면 주거 관점에서 이걸 보시게 되면 외곽지입니다. 외곽지, 뭐 동탄이나 사실은 파주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죠. 그런 지역들은 주거 관점에서 사실은 가치 상승에 대한 것들을 노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중심권역, 서울 중심권역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수혜가 생기냐 그러면 여긴 상업지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머셜 시장과 이 주거 시장을 따로 분리해서 이 철길들을 좀 보셔야 되고 외곽지 중심으로는 주거 관점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거다 보시되 중심지 쪽은 사실은 상업 용도 쪽에서 소비가 더 활발히 일어날 거다.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게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느 지역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비영리 기관 소속이다 보니까 네.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고 원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철도류죠. 어떤 식으로든 철도류의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그 역세권이 현재 주택이나 상업시설들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지 또는 개발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김인만 대표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곳 어딜까요? 뭐 예를 들자면 부잣집에 이제 반찬이 많은데 고기 반찬 하나 더 나온다고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기 반찬이 없는 집에 고기 반찬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흥분하게 되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GTX-A 노선 같은 경우는 동탄이 많이 수혜를 받고요.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통이 하지 않은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올해 말에 GTX-A가 개통되는 구간들, 파주 운정, 일산 신도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GTX 이제 A가 개통이 되고 나면 GTX-C가 2028년, GTX-B가 2030년 예상이 됩니다. GTX-C 같은 경우는 일단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기본 노선이 연결이 되는데 수원하고 양주 덕정 지역들 눈여겨봐야 되고요. GTX-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죠.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인데 송도하고 남양주 마석 구간 그리고 이제 향후에 2035년까지 연장 구간들이 있습니다. 천안하고요. 평택, 천안, 또 강원도 춘천까지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거와 상업 지역을 좀 나눠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좀 파주가 꼽혔네요. 참고적으로 네. GTX 같은 경우는 대부분 3기 신도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쪽이 가장 큰 수혜주지 중에 하나니까 네. 거길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금리 정책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집값 역시 좀 방향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집값은 오르는데 금리는 안 내려가고 내 집 언제 사야 될까요?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윤지 수석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주거용 상품을 다룰 때 가끔씩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딱 선택지가 두 가지뿐입니다. 내 집 아니면 남의 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역전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있는 게 크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월세 가격이 1년째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 형태의 주거 공간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진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계약 갱신 시점이 돌아왔을 때 이분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도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 두 가지 방법뿐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공사비 이슈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들은 결국은 분양가가 오르는 이슈로 기결이 되고 있고요. 그럼 분양가가 내년에 안 오를 거다라고 소비자가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하나 더 사라졌죠. 그럼 선택지가 이제는 사실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구축 매물에서 급매물을 찾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뭐 3월 혹은 이제 4월은 집계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실물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로서 기존 매물들이 급매물들은 여전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 생활권에서 가장 낮은 매물들을 보시는 시각들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생활권 내에서 좀 가장 낮은 가격대 매물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요, 20대에서 30대 절반 이상이 2023년도에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 또 4명 중 3명은 2년 후에나 집을 구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든지 다 맞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이유가 사실 전국의 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각각 움직이는데 이제 직전 정부에서 좀 이례적인 시기로서 전국의 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각 수요자분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주요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뭐 선호하시는 곳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매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게 주요 지역이라고 해서 뭐 광역시나 서울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일괄할 수는 없고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 또 선호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어느 곳이 그런 곳인지는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는 싫고, 그런데도 아파트 물량은 부족하고, 그러면은 아파트 전세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전세난이다 표현할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뭐 급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투자 수요가 없습니다. 100% 실수요인 거죠. 거주 목적이라는 거죠. 거주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축이 얼마나 지어질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인허가 물량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이제 분양 물량, 착공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착공하고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 2023년에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 나면 거기서 일부만 또 착공을 합니다. 착공 물량은 한 3에서 한 40%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착공을 덜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2, 3년 내에. 근데 심지어 서울 쪽에서의 입주 물량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론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12,000세대의 변수가 있어서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도 또 조합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실 때 우리가 좀 주의하실 부분은, 혹은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을 보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조합원분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단지 규모보다 작습니다. 거기에 관점을 놓고 보시면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부터는 전월세 가격이 사실은 추세성을 가지고 오를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사실은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 전문가 사이에서들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도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또 걱정이 되는 게 전세값이 오르면 이 가격에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사겠다, 뭐 갭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예전에 이제 영끌 투자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쉽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의 이유가 네.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으로 전세 사느니 집 사겠다. 전세 살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을 사시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영끌 투자의 악몽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영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자산 여력이나 수입 여력에 비추어서 좀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투자라는 단어보다는 투기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합니다. 그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사시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끌 투자라는 것은 뭐 조금만 주의하신다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는 또 어떨까요? 더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일지, 또 투자 타이밍이 왔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승률이 높을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뭐 승률이 높다라는 것들에서 보면 결국은 실패를 안 하는 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거용 쪽에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가격 구간을 보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월세 가격을 하나를 보고 거기에 그 위에 있는 세금 산정을 위한 공시가격을 보고 공시가격 위에 있는 급매물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매물과 시세 사이에서 어떤 물건이 본인 생활권에서 나왔는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명확한 판단을 하시려면 가격 구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시세라는 것들, 급매물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판별하셔서 거기서 이게 떨어져도 이 가격보다는 안 떨어진다라는 명확한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거기서 사실은 실패 안 하는 투자들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 인사이트 쌓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 3년 정도는 쌓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승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투자에는 세 가지 때가 있습니다. 살 때, 팔 때, 기다릴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집을 사서 실거주도 하시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되시려면 그건 일반인 수준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그렇게 하시려면 제복을 타고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평소에 관심 지역이나 아니면 내 돈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를 늘 눈여겨보시다가 지금이다 싶으실 때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은 청약이죠. 네. 그 정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지금이다 싶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전략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김인만 대표님도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가 뭐 명확히 알아야 될 부분은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이 여전히 누적이 돼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은 부족하다. 전세 가격은 올라간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 3년 후가 될지 뭐 4, 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되고 이제 지금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단기간에 올해 내년에 집값이 상승기로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인사이트 보면서 좀 좋은 타이밍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경매도 있고요. 청약도 있고
급매도 있는데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모든 방법을 다 열어두고 다양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들 한 분씩 짚어봤고요. 특집으로 마련한 부동산 빙하기 시대 위기 대 기회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부동산은 변화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에 맞게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부동산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시장 동향과 분석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투자 방법과 전략을 고려해서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부동산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지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